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그동안 잘 올라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템포 쉬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마련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은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했죠. 8%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약간 뭐랄까 장 아주 초반 개장한 이후의 시간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봐보면 조금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할 텐데 CES 2026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투자 전략 포인트로 잡힐만 하거든요. 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6 전 세계의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 한 해에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트렌드는 무엇인지 정말 많은 투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물론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은 축소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환호성이 터졌던 건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틀라스이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봤었는데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이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은 봤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미 라스베가스 컨퍼런스 무대에서 공개가 됐고요. 손 흔들어서 인사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준 오늘 기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로봇을 보면서 환호성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요 사양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두뇌, 이 부분은 엔비디아 칩에 기반한 AI 구동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사람 같은 느낌. 우리가 예전에 로봇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디인가 불편하고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아틀라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능형 손, 자유도 그리고 뭐 운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능형 손은 촉각 센서 기반의 힘 조절.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알맞은 세기, 그런 압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아틀라스를 봤을 때 좀 자연스럽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키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188, 그러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굉장히 좀 큰 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한 9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총 56개의 관절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몸이 360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센서에 360도 돌아가면서 모두 인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훨씬 혁신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 효능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해질 적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유압식에서 탈피를 해서 완전히 전기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좀 배가시킨 그런 결과물은 나왔고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아틀라스 같은 로봇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면 대부분의 학습을 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배터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충전소 가서 배터리 충전해서 다시금 작업을 재개하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 약 30kg를 지속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향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달 범위 이건 뭐냐면 손을 치켜 올렸을 때 높이 최대 약 228cm까지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용 범위가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몸이 380도로, 360도로 돌고 또 손을 뻗쳤을 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세 균형, 그립감, 실시간 자동 조정된다고 하고 소재도 경량화되면서 굉장히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이런 부분으로 가볍고 그리고 성능이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바로 저 그림인데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그게 곧 현대차가 짊어질 앞으로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다음 페이지 좀 보면요. 현대차 그룹에서 또 연구형 모델을 이제 공개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차세대 모델을 앞서서 핵심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 연구 그 말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로봇은 어떤 거겠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 아틀라스 전에도 이렇게 귀여운,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5마리의 스팟이 무대 위에 또 올라서 완벽한 군무를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최대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게 가장 강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시장이 이쪽에 달렸구나라는 걸 내심 생각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이런 부분으로 휴머노이드 양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 많은 곳에 이제 곳곳이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 센터를 설립을 한대요. 여기에서 아틀라스가 앞으로 더 좋은 로봇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2026년도니까 약 2년 뒤에 현대차 미국 공장에 투입될 수가 있고, 2030년도 같은 경우에 부품 조립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이었죠.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흡수하면서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당시에 80% 지분을 확보했고 더 늘어서 현재는 87%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이 잘한 거라는 걸 오늘 주가가 또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대차는 그동안 사실 만년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굉장히 우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이 로봇이라는 부분을 장착하고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있지만 또 매수에도 강하게 붙는 흐름들이 차트에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젠스나 CEO가 어떤 얘기를 CES 2026에서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 6시부터 시작했는데 6시부터 쭉 봤는데 새로운 얘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기사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얘기 하자마자 주가가 약간 반영을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벤츠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엔비디아와 벤츠의 역할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2개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정책 엔진과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둘이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첫 자율주행차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골자이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리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젠스낭 CEO의 비전은 이겁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다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보면 1분기는 미국에서, 2분기는 유럽에서, 그리고 3분기, 4분기 시점에 아시아에서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간적인 부분까지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로보틱스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2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AI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어떤 얘기냐 보면은 자율주행 AI 모델은 이름이 알파마요 스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이제 막 주행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두뇌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카메라와 센서를 인식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고 돌발 변수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제조사들의 역할이죠.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 AV 스택이 바로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스택 이중 구조라고 해서 서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젠슨항 이번 CEO의 2025, 2026 CES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골자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10시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시황 상황 듣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조금 내려놓고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가져갔고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두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전장에서 보였던 상승 탄력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7% 넘게 튀어 올랐었고 SK하이닉스는 7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죠. 일단 오늘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3.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이 좋았는데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들은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이 꾸준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소부장단도 오늘은 2.87%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주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쪽이 좀 강하게 가져간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일단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버용 디램 이제 공급사와 협의를 삼성과 SK가 이제 올해에는 약 가격을 70%가량 올려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램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30조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CES 2016 모멘텀 받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2.3%가량 오르면서 그래도 여전히 강세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종목들도 로봇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자율주행차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함께 안고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대비해선 CES 2016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멘텀이 함께 붙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 1.48%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0.36%가량 상승, 포스코퓨처엠도 0.61%가량 오르면서 오늘 지수 대비해서 2차 전지주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들 업종 살펴보자면 오늘 방산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방산주가 정말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글로벌 힘의 논리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방산주들이 간밤 미증시에서도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7% 넘게 튀어 오르고 있고 LRG 넥스원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지금 1%가량
가량 낙폭으로 많이 이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들 우주항공 모멘텀과 방산 관련 모멘텀 함께 합쳐지면서 오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9%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일단 스페이스 X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이 실적에 크게 상향되는 효과, 컨턴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함께 튀어오르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련 리포트와 함께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 미래에셋증권도 9%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연일 4,400선까지 경신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의 투자 자금도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조 넘게 들어오면서 정말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증권사들도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 4% 넘게 강세, 한국투자금융도 2.39%가량 오르면서 오늘 증권주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일단은 좀 차별화된 종목별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단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 로봇주들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SPG, 클로버 같은 종목들도 4% 넘게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지금 이 아틀라스의 공개와 함께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모두 내려놓고 하락으로 전환된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에코프로가 약 4%가량 오르기도 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가량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 어제 일단은 한알령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죠. 다만 지금 한중간 정상회담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도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58%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지수는 어제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이거래일 연속으로 100포인트 넘게 올려냈던 만큼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3%가량 하락, 여전히 그래도 4,4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4,41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가량 빠지면서 954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승으로 움직여줬는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정말 2조 원 넘게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담아냈던 외국인이 오늘은 7천억 넘게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9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개인은 7,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약 1,000억가량의 순매도.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은 1,000억가량, 기관은 약 1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금 방향성을 조금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CES 2026 물론 영상으로 봤지만 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현대차가 다시 보이던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기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현대차가 34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장중 8% 정도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2%, 2%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를 수익성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밸류 리레이팅을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1년 전보다 한 5% 정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관세 25%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25% 작년이었지만 이게 15%로 줄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대한 분기점이 될 그걸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CES 2026 말씀해드렸고 아틀라스 로봇 공개된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모빌리티, 로봇 신기술 이런 부분을 전시하면서 이게 앞으로 여러 기업들, 사실 현대차에 로봇을 주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비즈니스 구체화가 잘 실현됐을지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해서 기아 역시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신차 효과와 증익 흐름 이런 부분이 좋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구체화되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라는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제조 로봇 골든크로스 전망 긍정적인 그런 멘트 담아놨고요. 이게 이제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CS 2016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한 로봇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공급 역할이 조금 더 주목된다라고 하면서 현대모비스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키 높이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앞으로 현대차 그룹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거래 만에 조정. 외국인이 한 470만 주 정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만에 조정. 이 얘기는 8거래 연속 쉬지 않고 달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늘 아침에 낸 증권사 보고서거든요. 18만 원으로 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 상단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23조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보다 한 27% 정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있는데 반도체 영업이익이 105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4배가 증가한 그런 성장 규모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 특히 지금이죠. 디램과 낸드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니까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HBM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일단 1분기에 엔비디아, 구글, 빅테크 이쪽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퀄 테스트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품질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출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KB증권에서는 연결을 했고요. 이거와 별개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HBM3 주문량을 늘리고 있어서 H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보아하니 올해 HBM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2배를 뛸 것으로 보이는데 35%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사 대비 44% 할인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디램 업체 중에 최저 밸류여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KB증권이 18만 원이었고 오늘 아침에 키움과 DS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그게 17만 원으로 동일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CT가 삼성전자를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실 낮긴 합니다만 국내 증권사 점차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서버용 D램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서버용 D램 가격을 최대 70% 인상해서 고객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0% 올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버용 D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중국 수출 그 칩 관련해서 그런 걸 좀 허용하면서 HBM3E 생산을 좀 해달라,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문 확대 이런 열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D램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D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추론형 AI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범용 D램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구조적인 연결고리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더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슈퍼 호황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에 있고 서버용 D램 가격 이런 구조적인 협력 그리고 구조적인 협상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트랜스포스라고 해서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여기도 올 한 해 특히 1분기 메모리 시장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HBM과 선단, DDR5 공정 난이도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일반 D램 쪽 이런 물량 캐파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이 공급을 이제 흡수해가는 거죠. 그래서 빨대 효과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공급자 생산 조절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그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주도 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주요 메모리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보시면 일반 D램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60% 늘 것으로 보이고 낸드 플래시가 38%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서버 D램이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60%인데 지금 서버와 HBM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낸드 품목 중에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이 소비자용 SSD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뭔가 소비자용 SSD를 만들어낼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부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용 SSD에서 4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결국 서버 D램이나 소비자용 SSD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가격 인상 전망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점검해 드립니다. 네, JP모건이 SK를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SK도 이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JP모건에서는 SK를 기존은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꽤 높여 잡았습니다. 35만 원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반도체 자산 비중 이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은 좀 떨어지고 반도체 자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25% 소각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SK 에코플랜트 올해 IPO 이런 부분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 그런 부분을 전망치 대비해서 76%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LSA에서 조선주 올해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HD 현대중공업 이 되겠습니다. 84만 7천 원으로 강력 매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타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유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산 능력이 워낙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 테마를 업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 플러스 방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금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 진입에 대한 야심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머니코드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상상인증권에서 유가보다 금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보면서 힘으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대만도 우리가 힘으로 정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의 증권도 역시 대만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이미 우리는 경험해 봤듯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90일간 유가 상승폭을 보니까 6%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금은 7.6%로 유가를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적인 군사, 유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 군사 행동에 따른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돌변할지에 따라서 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주목하라라는 전망 보고서였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쉬어갑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주가는 그저 어떤 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흥구석유라든지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베네수엘라와 관련돼 있는 그죠? 근데 아마 베네수엘라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좀 이렇게 조금 동맹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미국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대만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 지금 이제 어차피 시진핑 정부에서 27년도에는 대만을 공략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하락하는 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제 보면은 시장이 이제 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어제는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 그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느냐면은 물론 이제 어제 그 아틀란스에서 그 현대 그죠 그 로봇을 보면은 사람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걷는 모습이라든지 그죠 뭐 목도 다 돌리고 몸도 다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아침에 시세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뒷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
그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이거 뭐 재료 소멸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조정 보고 조그만 이슈가 있으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롤링 작업을 하고 있다면 죽지 않는. 그러면 오늘 지금 보면은 반도체는 어떻느냐 똑같은 현상이죠. 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정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조정을 보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주식시장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조정.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저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어제는 너무 급등을 했어. 오늘 또 살려고 하니까 쭉 빠지니까 너무 무서워.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그죠?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다음날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자꾸 쌓다 보면은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볼 때 여러분들 눈에는 그 조정 보는 종목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가장 축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바이오가 시장을 치고 들어오기에는 아직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물론 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기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그 종목들이 전체를 움직이기는 아직 부족하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보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런 뭐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께서, 그죠? 오늘 물론 지금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에 한 8천억 정도 들어오고, 뭐 외인들이 한 7,6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요즘 개인들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소를 잘 탄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죠, 내가 이런 종목들을 사고 싶었는데 오늘 주가가 쭉 빠진다 이럴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죠, 약간의 분할 매수의 어떤 대응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본다고 뭐 다른 것만 또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또 시장이 뭐 또 폭망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오늘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조정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CES 2016 관심 많으시죠? 바로 이어서 전략, 전격 분석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CES 2016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CES 2016의 소식들 쭉쭉 나오고 있고 그쵸, 네. 현장에 계신 네. 많은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산업적 그리고 기술 트렌드를 직접 보실까 궁금하고 그렇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다들 가고 싶죠? 네, 라스베가스가 아주 그냥 한층 달아오를 것 같은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연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주목됐었는데 이거 현대차가 뒤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일단 젠슨왕 CEO의 연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젠슨왕 CEO의 연설은 저는 이제 이번에 CES 2016이 네. 사실 이제 모토가 이노베이터스 쇼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제품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뭐 피지컬 AI라든지 공간 컴퓨팅,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스마트 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네네네. 이런 이제 기대감 좀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젠슨왕 대표가 뭐 이제 사실 개막 전에 이제 사실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똑같이 이런 부분들 이 CES 2016이 갖고 있는 모토를 그대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좀 밍밍한데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고.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지금 그 다음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2025년에서는 피지컬 AI가 뭔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일단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서는 이제 피지컬 AI 사회가 뭔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사실 AI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적용이 됐다라 그러면은 네네. 이번에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AI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에 CES 201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젠슨왕 대표가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가장 큰 게 기대했던 게 이제 피지컬 AI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나올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이제 피지컬 AI 플랫폼을 네. 이제 뭐 보여주시면서 제슨 토르라는 그런 이런 조그만 제품도 하나 사실 이제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셨던 뭐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뭐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런 조그만 오리 같은 로봇도 하나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봤던 그런 로봇들이 아니라 진짜 네. 실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로봇들이 딱 보여주고 네. 여기에 맞춘 이제 로봇 플랫폼을 그대로 이제 구현해주겠다. 여기다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마 엔비디아 칩을 꽂은 자동차가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확고하게 보여준 거고 이게 아마 종합 AI 회사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부스터 중에서 이제 블랙웰, 지포스, 루빈도 되게 강조 많이 네. 강조 많이 했고요. 공개했죠. 예, 올해부터 예. 이제 루빈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AI 플랫폼이죠. 쿠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AI 플랫폼인 코스모스, 특히 제슨 토르를 더 자율주행 영역까지 더 확대해 갖고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사실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사실 다 만들면서 일반 사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 생활에 다 녹여 들어가 있는 회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이제 B2B 특히 이제 기업들 위주로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일반 개인들 B2C 같은. B2C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오리 한 마리 나와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러면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플랫폼에서 AI 네. 플랫폼에서 인프라에서 이제 AI 사회 소사이티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도 2026년도 머니 트렌드 이렇게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AI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볼 거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딱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인 것처럼 네. 엔비디아도 사실 이제 돈으로 먹으려면 다 점령을 해야 다 되잖아요. 해야죠. 개인들까지 해야죠. 그런 야심을 딱 보여준 2016 네. CES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피지컬 AI는 올 한해에 어딜 가든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자율주행 차든지 로봇으로 구현이 되면서 그렇죠. 산업 현장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은 네. 환호성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렇죠. 꽤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로보틱스라는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사실 현대차가 제시한 이제 플랫폼 플러스 이제 사실 아틀라스거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사실 상용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의 어떤 생태계라고 하는 예.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생태계를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지금 현대차가 아닐까. 왜냐하면 플랫폼 플러스 피지컬 로봇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대차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먼저 제조 환경에서 인간과 로봇을 협력을 시키겠다. 이게 1단계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AI 선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세 번째는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서 구축하는 AI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확대하겠다.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이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야, 즉 재해라든지 농업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현대차가 얘기한 이 차세대 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 플러스 아틀라스를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제시를 못했던 이 로보틱스, 특히 이제 AI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현대차가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지금 뭐 가장 큰 게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게 사실 지금 상장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가치 평가를 제가 보면은 역대 최대치 저는 뭐 스페이스 X보다 더 크게 받아야 될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모베드 자막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이 차세대 자율주행 뭐라 그럴까요? 그 모빌리티 로봇 그쵸? 플랫폼이잖아요. 예,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근데 굉장히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예, 예. 여태까지 사실 플랫폼들이 네. 대부분 보시면은 뭐 테슬라 정도가 사실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실 제공해 주는 정도였고 그 이외에 모든 대부분 회사는 이제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학습에 관련돼 있는 이제 플랫폼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모빌리티 쪽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제공했지만 자율주행 쪽보다는 사실 이제 로보틱스가 좀 피지컬 쪽이 좀 더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를 갖고 간다라고 보면은 이런 상태로 본다면 테슬라에 부럽지 않은 그런 예. 모빌리티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현대차가 장중에 33만 원 선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까지 급등했다가 네. 차익실현 좀 하신 것 같아요. 다시금 올랐죠? 네. 50주 신고가 넘어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이제 무역적인 문제도 좀 정리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섞여지면서 사실 사상 최고치를 이미 뚫고 올라온 상태에다가 네. 이번에 이제 CES 2026에 관련돼 있는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겹쳐진다라고 그러면은 잠깐 좀 숨고르기 한 다음에 저는 뭐 충분히 올해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전망치는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 작년 2025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이상을 지금 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본다면 최고치는 더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8% 올라가서 네. 그때 못 팔았던 분 후회를 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다.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좋습니다. 위안을 좀 안겨드립니다. 더 잘 가야죠. 우리나라 네, 그럼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자, 그 외에도 오늘 뭐 인텔이나 AMD 여러 가지 강연도 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주요 포인트일까요? 사실 뭐 AMD를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사수 대표가 이번에 또 개막 연설을 하세요. 네. 지난번에 젠슨왕 대표 이제 그 친척 관계죠. 예, 뭐 당숙이라고 그러나요? 네. 오천 관계 된다 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온 게 지금 AI 시대의 고성능 컴퓨팅 비전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엣지 및 디바이스 전반에 걸친 차세대 AI 솔루션 제공. 사실 AMD에 대한 기대감은 AMD는 사실 CPU뿐만 아니라 GPU, NPU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사실 제품에 AI 부스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그런 회사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이 더 강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솔루션 부분이 AMD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뭐 블랙일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AMD가 그런 포트폴리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커질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새로 나오는 그런 NPU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탄 CEO는 레노버 테크월드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요. 네. 그래서 딴 집에 가 계시고요 지금. 이제 예. 수석 부사장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AI 부스터 제품,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 강화된 제품을 이제 보여줄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AI 플랫폼 쪽도 아마 진출을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예. 인텔의 어떠한 그런 야심을 AI 본다라 플랫폼? 그러면 예, 네. 플랫폼까지 예. 삼성전자도 요즘도 AI 이제 부스터 만들기 시작한 거니 네, 보면은 아마 인텔은 이미 부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플랫폼 다음으로? 쪽으로 예, 그것까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산업이 확대가 되고 AI 사이로 진출되는 모습을 어떻게 각 회사들이 그려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아쉬운 거.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6거래 연속, 5거래 네. 연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네. 예, 하루 일찍 네.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올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AI 중심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또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쵸,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예. 삼성전자는 뭐 크게 세 개 축인데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이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CES 2022에서는 지금 나왔던 게 AI 일상의 동반자 비전을 공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전 쪽을 이번엔 좀 확대시키겠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보다는. 그래서 AI 사이로 진입이 본격화되는데 가전 제품에서 이 가전 제품들을 AI 동반자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오리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도 나오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으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본다면 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단 AI 인프라 제공하는 반도체는 충분히 지금은 실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AI 사회 구현을 해서 AI 제품들을 아마 이 반도체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된 제품들을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해도 만약에 앞으로 뭐 반도체도 올해 사실 뭐 되게 좋다라고 하지만은 반면에 AI 제품까지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4분기 지금 실적 발표도 지금 오늘 네, 내일 하고 네, 있는데 네. 20조 원 영업이익 보고 있는데 예. 내년 2026년도 올해죠. 올해만 해도 아마 거의 100조 원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결국은 또 가전제품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CES 2022의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보다는 AI 제품 쪽에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약간 LG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으로 탄생한다는 건 직접 쓰고 활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거니까 네,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오늘 그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지만 KB증권에서 목표주가 18만 원 제시되고 앞서서 CT에서는 20만 원으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리, 뭐 강아지 말씀해 주셨지만 형태는 그런데 안은 이제 로봇이잖아요. 다 로봇이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의 네. 전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올해 CES 2016 보니까 피지컬 AI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구나는 걸 느끼게 할 텐데 네. 이미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 투자 전략 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예. 가장 큰 게 로보틱스가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뭐 산업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고 휴머노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세 가지가 다 저는 합쳐져 갖고 발전이 될 수 있다. 어떤 뭐 휴머노이드만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 협동 로봇까지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를 구동시키려면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로봇 간에 서로 이제 교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메인 컴퓨터와 교신을 하면 통신 서비스가 더 사실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로봇가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충전만 시켜주면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데가 농업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서는 재난 현장에서 24시간 거기 사람들이 사람하기 힘든 거. 쉽죠. 예. 사람들은 50분 하고 10분 쉬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잠도 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 충전만 하면 되니까 2차 전지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뭐 일반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다음에 재해,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농업, 의료 분야에서 분명하게 생산성이라는 확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회가 제가 작년에는 계속 그 말씀드렸어요. 미국 주도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이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국은 AI 인프라 구축을 지금 계속하면서 그거 갖고 네.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하이퍼스케일들 뭐 망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이 많은 이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AI 인프라를 구축한 걸 갖고 AI 산업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AI 밸류 체인을 계속 올해 내내 붙잡고 가셔야 된다. 예. AI 밸류 체인을 저는 뭐 딱 세 가지를 보신다면 일단 인프라 쪽에서는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직접 AI 이제 그 피지컬 쪽에서는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통신 서비스 이쪽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저장 장치거든요. 뭐 저희가 뭐 핵전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쉽게 얘기해서 수소 전지든 태양 전지든 전지를 통해서 일단 모빌리티가 구현될 수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에너지라든지 전력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는 꼭 보시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밸류체인을 나눠서 보시면은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짝 이제 궁금해지는 게 6시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을 이제 영상을 켜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AI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이 오랫동안 네. 장기간 하기 어려운 것들, 제약바이오는 연구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네.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집약해가지고 이제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네. AI 시대에 좀 먹힐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두 마지막으로 가지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연구 분야가 사실 웬만한 연구 한번 하려면 10년 정도 제약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AI 플랫폼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보통 3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의사분들이 계속 이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대체해서 의료용, 수술했을 경우에 수술.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예. 배터리만 충전해주면 예. 그렇다 보면은 저는 사실 로봇 수술 쪽도 아마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이건 더 피지컬 AI 쪽이 더 강화된 쪽은 아마 헬스케어 쪽에서는 로봇들이 의료를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한번 네. 보시면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월에 CS 2016도 있지만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대기를 하고 다음 주죠. 있습니다. 네. 이 양대 축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그 특집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완수 대표님 아주 CS 2016에 대해서 내 눈으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트렌드,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완수 네.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찍은 셀카를 SNS에 공개했다. 지난해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었다. 이 대통령은 화질은 확실하주라며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다고 적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계 복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매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더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양국은 전략대화 채널 복원,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전,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서해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선 2026년 이내 차관급 해양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 주석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구형과 개발형 모델을 동시에 공개하며 산업 현장 투입 계획을 구체화했다. 연구형은 기술 검증용, 개발형은 양산을 전제로 한 실제 공장 적용 단계로 전동식 관절과 촉각 센서, 자율 충전 기능 등을 갖췄다. 최대 50kg을 들고 2.3m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틀라스를 첫 투입한다. 부품 서열과 조립 등 고중량 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맡고 사람은 운영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시작으로 제조 라인 전반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대 투입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생산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라는 충격적 사건에도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대규모 지정학적 충돌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1.23%, S&P 500은 0.64%, 나스닥은 0.69% 각각 상승했다. 상승장은 에너지주가 이끌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 기대가 반영되며 제브런이 5.1%, 엑슨모빌이 2.2%, 할리버턴과 SLB는 각각 7.8%, 9% 급등했다. 방산주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로키드 마틴은 각각 3.5%, 2.9% 올랐다. 아마존과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퀄컴은 1.9%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3% 넘게 올라 9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리서치 에버코어 ISI는 이번 사태는 중요하지만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보다 상징적 조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값은 3%, 은값은 4% 상승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제조업 둔화 영향으로 하락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CES 2026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CES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전 세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말 그대로 미래의 예고편 같은 행사입니다. 올해 CES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피지컬 AI인데요. AI가 더 이상 화면 속에서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로봇과 자동차처럼 실제 물리적 존재에 들어가 움직이고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고 또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반응하는 장면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있었겠죠. 젠슨 왕 CEO는 오늘 개막 하루 전인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특별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별 연설에서는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당장 올해 1분기에 출시한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차세대 GPU 루빈 칩도 이미 양산 중이라며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내놓고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CES 공시정시장 인근인 윈호텔의 참가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장을 마련했고요. 또 자체 행사인 더 퍼스트룩을 열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무대에 올라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삼성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가전, 웨어러블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쓰는 기업인 만큼 AI를 개별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경기 결과를 물으면 실시간 분석을 또 보여주고 또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레시피를 요청하면 바로 안내해주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에 수면 상태나 걸음걸이 그리고 말투를 분석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까지 또 반려동물의 질환을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공개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AI를 일상의 동반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LG전자 역시 CES를 앞두고 사전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맞춘 혁신이라는 주제로 홈로봇 그리고 차세대 월페이퍼 TV 등 2026년형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집안에서 움직이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 LG 클로이드를 통해서 피지컬 AI가 가전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선보이는 가운데 또
세간의 집중을 끌었던 거는 바로 CES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낳았죠. 바로 베일에 쌓인 신생 전기차 업체 코스메라였습니다.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실루엣, 무려 1800마력에 달하는 초고성능 전기차를 예고하면서 시선을 단숨에 끌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차량이 공개될 부스는 바로 중국의 로봇 청소기 기업 드리미가 대여한 공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분명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특정 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전에서 자동차까지 산업 경계를 허물며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이번 주 라스베가스에서는 국내외 간판 기업들이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CES에서는 오늘 AMD의 리사수 CEO가 CES 공식 기조연설에 나서고요. 레노버 역시 AI 중심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도 가장 빠르고 알차게 CES 2016의 핫한 소식만 골라서 트렌드 속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CES가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CES가 C가 컨서머잖아요. 소비자. 그 다음에 E가 일렉트로닉스고 S가 쇼잖아요. 소비자 가전 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뭐 사업자분들도 있겠죠. 집에 가면 소비자시죠.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그렇죠. 뭐 토스트기, 뭐 무슨 뭐 오븐 이런 게 대부분 소비자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혼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뭐 가전 제품 보러 가셨을 때 뭐 따져요? 어떤 스펙 따지세요? 뭐 청소기는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흡입력도 좋지만 소음이 얼마나 적은지, 그렇죠? 또 청소기 민다고 밑에 또 요즘에 층간 소음이라고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탁기는 또 뭐예요? 세탁기도 진동이 적으면서 세탁력이 얼마나 좋은지. TV는 또 어때요? 화질은 좋은데 좀 얇으면서 가벼웠으면 좋겠고 디자인도 이뻤으면 좋겠고. 이게 소비자 가전 전시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스펙들을 경쟁하는 자리였어요.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맞죠? 여기에 무슨 젠스낭 회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젠스낭 회장이 무슨 엔비디아 회장님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소비자 가전을 만들질 않아요. 공장도 없잖아요. 팹리스인데 설계도만 그려서 TSMC에 갖다 주는 거지. 청소기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항상 그 CES 가전 전시에 항상 하면은 뭐 LG전자의 세탁기, 삼성전자의 무슨 뭐 에어컨, 뭐 성능이 어떤지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기 엔비디아에는 GTC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이제 GPU의 그 그래픽 카드인데 이제 GPU로 올라갔죠. 격상돼서 그 GPU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마치 거기서 연설하는 장면하고 CES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연설하는 장면하고 저 오버랩 돼가지고 이쪽이 여기였나 이쪽이 여기였나 헷갈릴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마치 CES가 GTC의 외전격이 됐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인공지능이 여기에도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별로 없이 보통 봅니다. 저도 그래요. CES 계속 보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아니, 소비자 가전 전시회였는데 왜 자꾸 젠스낭이 앞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는 이 공간하고 플랫폼하고 이 일정이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가전의 어떤 격전장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최첨단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의 어떤 저기 뽐내는 전시회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젠스낭이 이제 나오는 것도 되게 당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소비자 가전 전시하니까 또 이상하죠? CES 하니까 그런데 소비자 가전 전시하면 갑자기 되게 동떨어진 느낌 나죠? 소비자 가전 전시회 또 저기 뭐 예전에 나왔었던 예전에 뉴스의 중심이 될 법했던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가전 소식도 있어요.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 젠스낭 회장의 기조연설이나 이런 거 완전 묻혔죠. 그쵸? 아까 1800마력의 무슨 전기차 뭐 어쩌고 나오고. 근데 LG전자도 새로운 막 재밌는 거 나왔습니다. 지금. 그쵸?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에 영향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LG전자가.
자, 오늘 이제 네이버 볼 건데 이렇게 네이버 같은 회사도 이런데 이제 출품할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가 소비자 가전을 만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도 어떤 인공지능에 발전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이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CES에서 출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하고 아예 출품작을 내는 어떤 멤버들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CES 자체가. 이제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도저히 이걸 담을 수가 없는 이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뜻과 비전을 담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조금 위상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렇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딱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네이버 오늘 자 오르는데, 자 저번에도 한번 꿈틀거릴 때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거 네카오까지 움직이면 이거 진짜 이거 5천 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주춤거리지만 주가가 4,500 가까이 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방원이 힘이 조금 떨어져서 오늘 조정받잖아요. 여기서 네카오가 쳐준다. 아, 이건 진짜 우리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체전을 하는데, 스포츠 단체전을 하는데 체력이 무슨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빠진 에이스가 주춤거릴 때, 그쵸?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떤 그 선수들이,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 그 에이스 선수의 부침을 저기 해준다, 메꿔준다. 그럼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네카오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네카오가 지금 힘이 엄청 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면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다면 오를 폭이 엄청나요. 지금 오를 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떨어질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사실 높이 올라 있는 거는 가고는 싶은데 떨어질까 봐 걱정이잖아요, 이게. 네카오는 지금 뭐 바닥에서 그냥 완전 바닥 누룽지 가마솥을 긁으면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 떠준다. 그러면 진짜 지수, 그쵸? 설날 연휴 전에 뭐 일을 한번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로.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이란 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뭔가 봉오리가 터질 것만 그런 모습. 물론 이거 봉오리가 터질 것 같다가도 꽃잎이 안 터지고 그냥 말라서 그 봉오리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봉오리가 터지려고 막 아시죠? 봄에 나오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안에서 그 이겨내려고 그 모습 같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30만 원짜리를 뚫으려고. 그쵸? 뭐 봄에 무슨 소쩍새가 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진짜 여기만 터지면 진짜 꽃봉오리가 터질 것 같은 막 그 느낌 나오시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가 지금 뭔가, 진짜 여기만 터지면 진짜, 그쵸? 그런 느낌 안 나세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거래량도 보세요. 이게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지금 이게. 아예 규모가 틀리죠? 이거 길이를 보세요. 길이가 그냥 눈대중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이 거래량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긴 기간이에요, 지금. 2012년, 13년짜리부터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10년째 이렇게 기다란 막대 그래프 없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게 키 높이 큰 거. 이렇게 많은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거죠, 지금. 그 봉오리를 터뜨리려고 몸부림 치는 그 에너지가 막 기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기세가. 자, 여기만 지금 터지면은 뭔가 지금 5천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쵸? 귀엽게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CES 얘기도 했지만 얘도 진짜 인공지능 조금만 붙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아쉽죠. 지금 이게 국산 LLM 이런 게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그쵸? 챗GPT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야 되는데요. 네카오 중에 하나에서 나왔었겠죠. 나왔다면. 자, 2013년 한 게임 사업 뭐 이거 있었고. 자, 지금 이제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 광고로 벌어들인 수입 가지고 저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를. 광고가 지금 잘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네이버가 뭘로 시작했어요? 구글하고 처음에 모델이 똑같은 거잖아요.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높으면 거기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서 머무르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거기 받는 광고비가. 그 돈 가지고 커머스 핀테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이버에서는 검색 점유율 유지하는 거. 그거 없으면 뭐 인공지능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 이제 어디까지 갔냐? 이것까지 간 거 아니에요? 하이퍼 클로바 X. 이게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그쵸? 이것만 좀 터지면은, 그쵸?
이게 터져가지고 국산 LLM이라든가 무슨 뭔가 국산 AI에 뭔가 힘이 터질 것 같은데 뭐가 트리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불꽃이 정말 좀 기름 한 방울만 부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 기준 매출액 12.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1.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9.8%. 3분기까지 실적도 좋아요 지금. 그렇죠? 자, 서치 플랫폼 이거죠 바로. 서치 플랫폼 여기에서 광고 수입이 제대로 나와야 딴 거에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 광고 자동화 AD 부스트 검색 쇼핑 출시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점유율이 늘었어요. 지금 뒤에 뉴스에 나와요. 광고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주요 기관의 공급 쫙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중요하죠. 2025년도에 검색 점유율 나왔는데 다시 60% 초중반대로 회복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총 4가지 크게 저기 아까 5가지 나왔지만 실적에서는 4분야로 나와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부분이죠. 자, 60% 초중반대로 올라갔다. 구글과 다음이 낮아졌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평균 62.86이 나왔습니다. 2024년에 58.14로 60% 벽이 깨졌었어요. 근데 60%를 다시 넘기면서 2022년도 이후에 3년 만에 60%대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자, 누가 빠졌냐? 구글이 30%가 깨졌네요. 구글 30% 깨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은 예전의 검색 그 시장을 다 잃었죠. 카카오가 그래서 다음 검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걔는 카카오톡이랑 선물하기랑 그 안에서 놀죠. 자, 지금 다음 제치고 올라갔고 다음은 3%가 깨졌습니다. 자, 어쨌든 구글과 다음이 깨진 거를 네이버가 가져가면서 60%를 회복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자, 개미털기하고 쏘자, 상한가 가자. 뭐 네이버 상한가, 뭐 삼성전자도 지금 급등하고 막 이러는데 네이버도 불 붙으면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그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라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억울해서 30 넘을 때까지 안 나갈 거. 그쵸? 억울하죠.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까 6, 7개월 기다리셨으면은 30 넘는 거 보고 싶을 거예요, 진짜. 30을 계속 찍먹하고 내려오니까. 좀만 더 힘내자. 그냥 팔고 싶어. 자, 이런 분도 계시죠? 왜냐면 그 6개월, 7개월 동안 30만 찍먹하고 계속 내려오니까 지쳐버린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좀만 더 올라가라. 내 평단만 넣으면 팔아버리겠다. 이런 분도 있고 인내심을 아직도 가지고 기다리면서 억울해서라도 버티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코스닥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D&D 파마텍. 야, D&D 파마텍은 뭐 지금 이건 뭔가요? 금강벌개인가요? 지금 금강불개? 보시겠습니다. 아니, 안 떨어질 주식이 오름 테라퓨틱스랑 D&D 파마텍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그렇죠? 말이 되나요, 이게 주식이? 2024년에 코스닥에 상장됐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술이죠. GLP-1. 이제 익숙하죠. 이거 어디서 맨날 나오는 겁니까?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바로 이 물질 기전으로 다 저기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를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메시 치료제거든요. 자, 일단 매출액은 48.2%, 영업 손실은 29.9% 증가, 단기 손실 31.9% 증가, 매출액도 줄고 순손실을 다 늘었습니다. 안 좋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결국에는 바이오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저기로 오르는 겁니다. 희망으로. 저희 메시 치료제가 있죠. 얘는 2개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이 있고 메시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2개 모멘텀이 지금 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CES도 그렇고 뭐 이제 연초에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 바이오에선 지금 저게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있는데 지금 DD01 바로 저거예요. D&T 파마텍이라 DD죠. DD01의 기술 인정 가시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게 바로 메시거든요. 물론 D&T 파마텍이 지금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으로 불이 붙어서 갔는데 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메시가 원래는 내시였는데 메시로 통합됐어요. 이게 뭐냐면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셔도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아닌 겁니다. 알코올을 입에 안 댔는데도 지방간이 걸려요. 이 지금 세상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들 한미약품도 그렇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D&T 파마텍이 GLP-1 계열 펩타이드 신약 개발에 특화된 바이오텍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얘도 이거 있습니다. 펩트론도 자체 그 늘리는 기술이 있는데 이 D&T 파마텍도 자체 기술이 있어요. 얘네 이름은 페기라입니다. 페기라. 똑같아요. 펩트론하고 이거랑 똑같아요. 약효 지속 기간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주사 제형이면 3개월 맞을 거를 6개월마다 한 번 맞게 해주고 하루에 한 번 알약을 먹어야 될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먹게 이렇게 늘려주는 그 기술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기술도 갖고 있고 신약 후보 물질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DD01이 뭡니까? DD01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나온 거 아까?
메시를 타겟으로 한 경구용 GLP-1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게 경구용 GLP-1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공개 임박했다는 소식.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거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호텔방에 가고 계약 얘기 나옵니다. 거기서 라이선스 아웃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실적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로. D&T 파마텍은 진짜 금광벌개인데 자, 이분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이벤트 쏠림, 뭐 승부처부터 쫙 해갖고 DD01부터 시작해서 자회사의 뉴롤리의 지금 라이선스 아웃의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있네요. 또 그렇죠? 저런 걸 지금 기대하는 어떤 로드맵을 써놓으셨고요. 자, 너만 가냐? 에이프릴도 좀 데리고 가.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분들께서 또 방문하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잘 가는 게 오름 테라퓨틱스가 D&T 파마텍이거든요. 바이오가 워낙 잘 갔지만 주춤거리는데 얘네 둘만 잘 갑니다. 그래서 기웃기웃 거리실 수 있어요. 자, 파마텍은 어디까지 갈까요? 양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런 분 이건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솔직히 언제 팔아야 할지. 왜냐하면 계속 올라서 못 팔아요. 이게 지금 매일 오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D&T 파마텍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 날이. 이런 지금 상황이고. 자, 어쨌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안 팔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안성맞춤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이버 커뮤니티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글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딱 맞는 글을 써놓으셔가지고. 안 팔아 있네. 자, 아까 왜 그런지 보셨죠? 네이버가 6개월 동안 뭔가 꽃봉오리가 터질 것 같이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30만 원 될 때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세요. 98,000원에 그걸 물리셨던 분들 구원 받아서 40% 수익 나셨습니다. 근데 몇 개월 참으셨죠? 거의 1년 참으셨거든요. 자, 네이버도 인내를 갖고 참고 저 흑인 래퍼처럼 돈을 넣고 절대 누구한테도 떨어뜨리지 말고 인내를 감수하고 간다면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원하면서 네이버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아! 인내! 새해부터 빠르게 올라온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4,400선을 잠깐 내려놓으면서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매수세가 번지면서 4,450선까지 회복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약보합권까지 올라오며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8%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장중에 4,450선을 넘어서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4,440선까지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4,4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8%가량 하락 9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0.68%가량 빠지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의 이 매도세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넘게 팔면서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끝냈는데요. 전장까지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했었는데 오늘은 8,700억가량 팔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3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8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2,300억가량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 중입니다. 2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6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선 부근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1원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어제 장 마감과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1,44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구글과의 협력도 밝히면서 현대차 주가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에서 CES 2016 미디어 데이를 열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으로 로보틱스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먼저 아틀라스의 연구형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마치 사람처럼 무대를 걸어다닌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등 여러 관절을 360도로 회전하고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연했는데요. 제조 환경에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양산되는 개발형 모델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투입된 뒤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사 로보틱스 경쟁력에 구글 딥마인드가 보유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8% 넘게 튀어오르면서 33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다만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현재 시간 0.49%가량 상승 30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주가도 마찬가지로 16%가량 튀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이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1%가량 상승 31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독일 완성차 브랜드 벤츠와 함께 자율주행 협력에 나섰습니다. 벤츠와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5일 황 CEO는 미국 CES 2016 개막 하루 전에 열린 엔비디아 라이브 연설을 통해 엔비디아가 첫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분기에, 유럽은 2분기, 아시아는 3분기에서 4분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자율주행 AI 모델 알파 마요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알파 마요는 카메라 입력부터 출력까지 엔드투엔드로 학습되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레벨 4 수준의 운전 능력과 이것을 실물로 구현할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황 CEO는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가 AI에 의해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가 가장 거대한 피지컬 AI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붙은 종목들이 장 초반 날아올랐는데요. 나무가 9% 넘게 오르면서 24,400원 선 현재 시간 유지하고 있고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사면은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신고가 경신한 후 0.52%가량 오름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57,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을 위해 정부와 석유 기업 간 회의에 나서는 등 직접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 대형 석유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확대해 18개월 이내에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회사 임원들을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이 넘는 자원국인데요. 과거 차베스 정권의 국유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그리고 인프라 노후화로 생산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이뤄진다면 아시아 내 원유 가격 하락으로 국내 정유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 2%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9%가량 오르고 있고요. 86,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04%가량 상승 중이고요. 10만 4,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 오늘 흥구석유는 6% 넘게 강세 13,1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린 가운데 한국 시장은 연일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응 방안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힘이 우선인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각 자산에 미칠 영향력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 모셨거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핀셋 전략인 듯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다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예.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제 네. 그 다른 나라의 정상을 이렇게 밤중에 이제 작전을 수행해서 예. 체포해서 뉴욕으로 이제 압송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네. 마두로 대통령 사실 2013년부터 13년간 이제 장기 집권을 했는데 네. 지상작전 개시 3시간여 만에 이제 끌려 내려온 것도 굉장히 놀라우긴 했었어요. 워낙에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반대파를 탄압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약 밀매 관여 의혹 이런 네. 것들로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아마 사진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눈에 차광곡을 쓰고 귀에 헤드폰 씌우고 네. 이제 수갑찬 채로 이제 압송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약간 찬반이 굉장히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국제사회 질서가 힘을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건 전과 후로 이제 외교 질서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이제 미국이 정권 교체 전까지는 직접 통치하겠다고 했고 네. 불응할 경우에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긴 한데 계속 이 국제 이슈의 메인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명분이 네. 있지만 누가 봐도 석유를 좀 탐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모두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 두 가지 명분은 그럴듯한 명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았을 네.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고 이 금리가 여러 자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생각하고 이제 유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예요. 3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억 9,800만 배럴에서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으면 원유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나서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해외에서 석유 생산 옵션 하나를 더 확보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간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인 거고 관세 전쟁하면서 물가 오르고 특히 이 물가가 중산층 이하의 삶을 굉장히 퍽퍽하게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물가 중 하나가 이제 주유소의 휘발유 디젤 가격이에요. 미국이라는 네. 나라가 워낙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가 어쨌든 땅이 넓으니까 예. 차량 활용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휘발유 값이 오르거나 디젤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랐네라고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나라인데 물론 이제 인플레 지표 자체는 좀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뭐 이런 이제 주유소 물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류비예요. 사실 네. 이거는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전반적인 생활 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이 물류비를 좌우하는 거는 디젤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쓰는 제트유거든요. 이 디젤과 제트의 원료가 중질유예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저렴한 중진유를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디젤 가격 그리고 제트유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물류비도 하락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식료품이라든가 공산품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 안정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넣었었잖아요, 연준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는다 하면 사실상 글로벌 에너지의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쥐는 셈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유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고 그럼 유가가 반등하고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사실상 유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를 좌지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미국이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1위인데 생산량은 얼마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하루 산유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글로벌 전체 산유량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따져보면 1%가 좀 안 되는 네, 수준이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8%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을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옛날부터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하루 35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었고 이게 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2010년도에는 한 2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루 100만 배럴로 줄어든 거는 원래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이라는 게 미국의 엑손과 모빌, 지금은 이제 엑손이 모빌을 인수해서 합병해서 엑손 모빌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엑손 모빌 별도 네네.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엑손과 모빌 그리고 뭐 걸프 오일이라든가 코노코 필립스 같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이제 석유 개발을 주도를 했었던 건데 그러다가 1998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뭐 석유 광고 이런 것들을 다 국영 석유 공사인 PDV사, 그러니까 PDVSA, 우리가 PDV사라고 부르는데 이 PDV사를 산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 산업을 이제 국가가 나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마두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뭐 미국에서 엄청난 실 오일 붐이 일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 이제 산유량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인프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럴 만한 이제 자금이 부족해진 거고 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줄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DV사가 이제 정치화되면서 투자를 아예 중단하는 상황이 됐고 이 PDV사에 대한 금융제재도 이루어졌어요. 미국이 이제 이 국영업체가 뭐 원유를 수출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고 국제 결제 이런 것도 차단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산유량 자체가 이제 1970년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건데 2022년 말에는 이제 쉐브론 미국 기업이죠. 쉐브론의 제한적인 활동을 좀 허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석유업체가 쉐브론입니다. 아, 예. 그러면서 생산이 소폭 늘어난 정도예요. 그러면은 결국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이긴 한데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지 그걸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네. 불안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간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 지수를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보니까 전장 대비 1.74%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마두로 체포가 주말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개장한 이 시장에서 1.74% 급등한 거잖아요.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아라는 네.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유 시설을 폭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상황도 아니고 원래도 산유량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그 산유량 중에서도 7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돼 한국과 약간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유가 급등할까? 과연?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불확실성 확대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은.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에 원유 가격은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영향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가 받을까?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예. 대통령이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을 수행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라고 이제 네. 아주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정유사들이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산유량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유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 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 그리고 뭐 통치, 국가재건 마련, 뭐 그 자금 마련 강조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석유 공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종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가스는 사실 경질유거든요. 베네수엘에서 나오는 기름은 중질유예요. 그중에서 네, 초중질유, 약간 끈적끈적한 기름인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미국은 경질유를 생산하면서 정제 설비는 중질유용으로 계속 이제 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세일혁명 이전에는 중동에서 중질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했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설비를 만약에 경질유에 맞춰서 개조를 하려면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가동도 중단해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미국 이제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중진유를 싸게 들여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셰일 오일 이런 경질유는 수출을 하고 싼 가격의 중진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네네네. 사용을 했었는데 이 중질유를 경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질유 위주로 정제하는 정유 기업들이 중질유를 정제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고도화된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주로 이제 사우디에서 중질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이제 수출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중질유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중질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가 배럴당 $10에서 $20까지 저렴해요. 사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하는 이 그 원유의 질이 좋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싼데 어쨌든 싼 가격에 가져와서 정제를 잘해서 판매하면 되니까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남는 장사일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정유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석화 기업들 엄청 예. 이제 상황 안 좋은데 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긴 한데 미국 걸프만에 있는 이제 정유사들이 고도화 설비 가동에 그동안에 뭐 아까 말씀드린 중동산 거기다 캐나다산 이제 중진유를 섞어서 좀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를 조달하게 되면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중동은 반대로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아시아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의 공식 판매 가격 우리가 OSP라고 부르는데 이 OSP는 결국은 대세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중질 원유는 이미 이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좀 늘리는 추세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고 여기에 베네수엘라산 중질유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아시아 정유업체도 아주 다양한 이제 중질 원유의 조달 선택지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정유업체들도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쉐브론은 5%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쉐브론이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코노코필립스도 2% 상승을 했고 여기 정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에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좀 정비하겠다고 하면 정비업체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 또 네네네. 이제 많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유전 서비스 업체, 장비 제조업체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슐럼버거는 9% 가까이 뛰었고요. 할리버튼은 7.84% 그리고 베이커 휴스가 4.09% 급등했고 발레로 에너지도 이제 9% 넘게 뛰었어요. 네. 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제가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장인데도 이제 조금 오르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업종들이 물류, 네. 항공, 운송 이런 데거든요. 뭐 디젤유와 제트유 가격 하락하면 어쨌든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당장 수혜가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재건이라는 게 뭐 아까 18개월 이렇게 뭐 시간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제 100만 달러인 산유량을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 가량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사업을 국영화할 때 미국 석유업체들 사실 자산 다 몰수당하고 이제 쫓기듯이 나왔고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베네수엘라 정치 환경이 불안하고 마두로 축출 이후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당장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미국 석유 기업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베네수엘라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문을 열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투자해서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 이럴 것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진영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뭐 금 같은 안전자산에 네. 대한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유가보단 금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예.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안 그래도 뭐 지난해 금 가격 뭐 워낙 급등하면서 네. 아주 핫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한 해 금 가격이 한 70%가 상승을 했죠. 지금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금값 추가로 한 1~2% 상승을 한 걸로 보이는데 간밤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보니까 2.82% 올라서 온스당 4,451.5달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뭐 경험을 좀 보면 9.11 테러라든가 이라크 전쟁 발발했을 때 금 가격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라크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가의 타격이 컸는데 뭐 90일 동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발발한 이후 90일 동안 이제 유가와 금값 추이를 보니까 유가는 6% 올랐는데 같은 기간 금 가격은 7.6% 올랐더라고요. 예. 유가보다 금이 더 올랐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는 역시 안전자산인 금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예.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하지 않는 한 뭐 과도하게 랠리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른 거에서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달러 전망도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한 거니까. 네. 예. 미국 달러 인덱스 5일 보니까 조금 하락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 통화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군사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네.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 리스크가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약세를 좀 부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봐서 달러에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그 반대급부에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한 그 시장의 전반적인 자산 역량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면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5,2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급등 장세를 둘러싼 과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우주항공주가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 연초에도 맑은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또 국내에서는 방산산업에 대한 구조적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R&D 사업에 약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점도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오늘 쾌청합니다. 아무래도 CS2016이 진행되면서 관련주에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에 현대차 그룹이 AI 로보틱스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현대차 그룹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에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모처럼 밝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IM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조선주가 강한 햇살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선업의 LNG 운반선 발주가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NG 터미널 프로젝트의 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2년간은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리 관련주도 좋은데요. 간밤 미국 구리 거래소에서 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것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테마성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3주 만에 93,000달러 선을 오늘 회복을 하자 오늘 비트맥스 그리고 비트플래닛 같은 종목이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 오늘 쉬어가면서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권사의 전망은 맑음이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3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했고요. 이어서 현대오토에버 오늘 주가도 맑음,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그룹 로봇 생태계 핵심 계열사라며 목표가를 무려 46%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가 불기둥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의 선제 투자에 힘입어 미래에셋증권이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8% 넘게 장중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상 1월 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P는 잠시 쉬어가자 흐름이고요. 이 코스닥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오늘 항공우주 그리고 그 부품주 치고 올라오고 있고 조선, 방산, 2차 전지주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내일도 최선의 전략을 가져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